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망이 이어지면서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추진한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강화 조례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보류됐습니다. 당초 당장 2학기부터 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올해 시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화성시를 제외한 경기 지역 모든 시군이 앞으로 40년 안에 소멸 고위험군에 들어간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학계에선 지금부터 지역 소멸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엔 용인, 4월엔 대전에서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교육 현장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교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악성 민원을 제어하기 위한 교권 보호 조례 개정에 도교육청이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토록 할 것이 아니라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예방 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례가 존재하고 강화되면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경기도 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에 탄력이 생길 수 있다.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빠르게 학교 현장에 실현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현재 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에는 민원인의 학교 방문 사전 예약 규정과 교원의 개인 연락처 보호 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례 내용도 보완돼야 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노조는 교권보호 조례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여야 할 것 없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교사의 생존권과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 교권보호 조례 개정에 모든 도의원들이 동의하며 이번 회기 때 도의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이날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권보호조례 개정 촉구에 동의하는 교사 10,000명의 서명지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서울 서희초 사태 이후 전국에서 사망한 교사는 무려 5명이나 됩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13년 만에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권 침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학생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제정한 이후 13년 만입니다. 조례 명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교사 수업권 보호와 학생 학습권 침해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여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여 행복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룬 제4조 2항입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며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학생이 교직원,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징계에 관한 내용도 바뀝니다. 기존 조례에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도록 했지만 개정안에는 필요한 경우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분리 등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도내 교사들은 도교육청 차원의 조례안 개정에 대해 반기면서도 조례가 실효를 거두려면 상위법도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이 바뀌지 않으면 조례안이나 학칙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같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조례안이나 학칙은 고소 고발로 인해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나 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8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건 교사들만이 아닙니다. 공공 콜센터의 상황도 심각한데요. 수원시 콜센터의 경우 상담사들이 하루 평균 30건에 달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난 13일 수원시 콜센터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차량 견인 담당 부서로 연결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민원인이 상담사에게 갑자기 욕설을 퍼붓습니다. 상담사가 민원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견인 보관소 연락처 있잖아요. 견인 보관소 연결해드려요? 그럼 거기 지금 어디예요? 에? 아저씨, 돌돌했어? 야, 나하고 장난하냐? 네, 야람이요. 저희 아니에요. 그럼 거기 지금 어디냐고! 내 거야! 같은 날 걸려온 다른 전화. 이번엔 며칠 전 갔던 음식점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소연하더니 난데없이 관할구청을 뒤집어 놓겠다고 소리칩니다. 머리카락 나오고 또 복잡한데 내가 오늘 팔달구청 거기 위센터 가가지고 내가 한번더 내가 뒤집어 버릴 거야. 내가 한번 봐봐요. 이것들이 아직 이 주인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가 봐봐라. 내가 뒤집어 버린다. 상담 못하게. 수원시 콜센터가 받는 이 같은 악성 민원 전화는 하루 평균 26건. 게다가 악성 민원 전화는 장시간 이어지기 마련이라 상담사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첫 콜부터 악성 민원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정말 가방을 싸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상담이 끝나고 나서 온 적도 있고 왜 전화해서 이렇게 상담사들한테 심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상담사 보호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막말과 폭언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 민원인에게 통보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지침을 바꿨고 특정 상담사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민원인은 분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담사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강제 종료한다든지 응대한 직원을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한다든지 하는 조치와 마음 치유를 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살림 치유 등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대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인 상황. 수원시는 악성 민원이 심하면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감정 노동자인 상담사들을 이해하고 존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 최근 오산시는 시 체육회장의 발언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시의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해 시의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체육회장이 사퇴할 때까지 임시회를 무기한 정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마지막 날.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되자마자 의장이 오산시 체육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낭독한 뒤 곧바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회장 사퇴 시까지 본회의를 무기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오산시의원 일동은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지난 9일 열렸던 제35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오산시 체육회장이 단상에 올라 내빈으로 참석한 시의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체육회 워크숍 예산 1,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체육회장이 이에 불만을 품고 체육회 예산을 삭감한 시의원들을 왜 내빈으로 소개하나? 체육회 예산을 깎은 건 체육인을 무시하는 처사다. 시의원들은 선거철만 인사하고 다닌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또 예산을 삭감한 건
워크숍과 중복되는 성격의 행사가 있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며 이는 예산을 다루는 시의회 고유의 권한이며 역할인데 체육회장이 이를 무시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체육회라는 단체 회장이 시민의 대기관인 오산시의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전혀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또 고발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체육회장은 이에 반발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체육회 워크숍 예산을 삭감했다는 시의원들은 왜 수천만 원을 들여 해외 연수를 다녀왔냐며 시의회를 작심 비판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한편 본회의에 참석한 이건재 오산시장은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해 시장과 공무원들이 바쁜 일과 다 제쳐놓고 의회에 출석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회를 해버리는 건 무슨 경우냐며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출석 여기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테니까 의장님 마음이네요, 모든 게. 심화되고 있는 오산시의회와 체육회 간의 갈등. 여기에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또 다른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현행 19세에서 34세까지인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오는 21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3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도 정부의 전세 보증료 3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료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도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기준이 적용돼 경기도의 경우 35세에서 39세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아이들의 학교 급식을 지키기 위해 방사능 검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측이 관련 조례를 보류시키면서 결국 올해 시행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백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의회가 제출한 급식조례 개정안입니다. 급식으로 나오는 재료에 대해 방사능 물질과 토양 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위해 물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이 개정안은 올해 2학기 시행을 위해 긴급 안건으로 제출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운영을 위해. 하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의원님, 조례를 반대하시면 그냥 반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치를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준비가 안 됐다니까. 경기도에서 따라해야 한다. 경기도지사한테 따라해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 3시간여에 걸친 양당 간의 갈등에 해당 조례안은 보류됐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급식조례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방사능 검사 강화 시행은 사실상 올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당장 바로 다음 회기에 통과되더라도 내년 1학기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조례를 발의하기 전 경기도의 협조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면 관련이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하면은 그 검사 비용하고 기계를 이제 거기 도입을 새로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도에서 먼저 조례를 해줘야 돼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방사능이라는 단어에 정치적 반대를 주장했다며 끝까지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연하게 풀어줬어요. 뭐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저는 끝까지 그들과 싸우더라도 이 조례는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안광률 의원은 이번 조례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 다음 회기에도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지 말라고 BTV 뉴스 백차혜입니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2학기부터 하려 했던 방사능 검사 강화가 무산되면서 학부모들은 불안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관련 조례의 필요성과 이번에 보류가 된 배경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임시회 때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강화 조례를 좀 긴급 안건으로 이제 제출을 하셨거든요. 이 개정 조례안이 이렇게 긴급하게 좀 처리됐어야 하는 이유가 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제 긴급 안건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 조례를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최근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이나 식재료에 방사능이 오염되지 않을까 지금 크게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이제 학부모님들은 예전부터 이제 방사능뿐만 아니라 이제 잔류 농약, 중금속 등 아이들이 먹거리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모든 유해 물질을 좀 학교 급식에서 배제시켜 달라 이런 강력한 요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높아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그런 우려를 좀 잠재우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2학기부터 좀 더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해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런 방사능 검사나 이런 것들을 안 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방사능 검사는요 계속해서 2014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해왔고요. 다만 이제 이번 조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약 잔류물이나 중금속 등 유해 물질에 대한 검사를 좀 항목을 늘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목을 더 늘리고 좀 강화를 해서 강화하고, 더 안전한 급식을 좀 제공하자. 네, 그런 이런 취지입니다. 취지셨던 거네요. 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 이제 양당의 합의가 좀 안 되면서 지금 조례가 보류가 된 그런 상태거든요. 앞서 기사에서도 나오긴 했는데요. 이 보류와 부결, 이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요. 이제 안건을 심사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의 찬성 반대 여부를 이제 확인하게 돼 있죠. 그리고 어쨌든 어떤 의원님이시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거는 이제 한 분 한 분이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본인들이 지시는 거죠. 근데 이제 보류라고 하는 거는 안건 심사조차도 하지 않고 이 조례를 그냥 패싱시키는 거죠. 합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이제 패싱을 한 건데요. 합의가 안 됐다라는 말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좀 민감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없이 긴급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긴급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계속 준비를 해왔다가 이번 회기에 저희가 상정을 한 것뿐입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찬성이나 반대 이런 본인의 어떤 의사 자체를 밝히질 않으셨다라고 아는 거죠. 모 의원님께서 심사 과정에서 왜 굳이 이 시기에 이거를 하냐. 그 말씀은 결국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돼서 국민적인 그런 우려가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집행부와도 2차례 이상 확인을 했고 또 법률 검토, 입법 예고 등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절차적 내용적 결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집단 퇴장을 하면서 표결 거부로 인해서 심사 보류시킨 거는 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좀 안타깝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네. 이 국민의힘 측이 이 조례 통과를 좀 반대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하나는 이제 시기, 또 하나는 이제 절차. 이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도민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기와 절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기가 뭐 왜 이 시기냐라는 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절차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가 이제 도청에 이제 어떤 경기도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급식 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왜 교육청 조례를 개정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의 예하기관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별개의 기관인 거고요. 아이들의 급식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경기도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이 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명분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물론 경기도 조례도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가 됐고요. 어제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이 경기도 조례도 11월 달에 상정을 해서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학교 이 시기적으로 왜 이걸 하느냐 자꾸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도의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도의원들로서 교육위원들로서는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경기도에서도 이제 다 검토를 이제 받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기도에서도 이 교육청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 조례를 이번에 제출하셨을 것 그거와는 같은데. 별개로 뭐 경기도가 조례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하냐 안 하냐 그건 중요치 않고요.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거고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 조례대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똑같이 농약이나 중금속에 대한 유해 물질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똑같이 조례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도청과 교육청은 별개의 기관인데 네. 이 도청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청 조례를 개정을 못 하겠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뭐 네. 앞으로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교육청 조례는 아무것도 연관돼 있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올해 안에 이제 이 조례가 좀 통과가 돼야 내년 1학기부터라도 방사능 검사가 좀 강화될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다음번 회기 때 좀 통과가 가능할까요? 글쎄 이제 11월 달에 저희가 정례회가 이제 준비가 돼 있고요. 아마 조례는 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심의 그리고 나서 조례를 하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11월 말 12월 초 이때쯤 이제 다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다행히 12월 달에 의결이 된다면 우리 내년 1학기부터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의 그 내부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기재위 보건복지위가 지금 파행된 상태입니다. 심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 심의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파행이 계속되면은 12월 달에 통과된다라는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그 관련 조례 통과도 이제 어려워질 것이고 그거를 또 빌미로 이 교육청 조례는 또 이제 개정이 되면 안 된다. 네,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보십니다.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분들의 그런 반대가 계속 되면 될수록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더 정치적인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 안전한 밥상을 포기하겠다는 것밖에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문제니까 좀 양당의 합의가 좀 잘 이루어져가지고요. 내년 1학기부터라도 좀 검사가 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아주 절박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시흥시 월곡포구는 버려진 어구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수장비가 없으면 치우기가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쌓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흘러들어왔음에도 시흥시 예산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김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흥 월곶동과 인천 소래포구 사이에 있는 어항구역. 시흥시 관할 어항을 내려다보자 눈살이 찌푸려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선에서 사용하는 대형 통발 수백 개가 쌓여 있고 공사 현장에서나 볼 법한 쇠 파이프도 버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들이 즐비한데 대부분 장비가 없으면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제 사용했는지조차 가늠할 수가 없는 통발 폐기물들이 사방에 가득한데요. 이 통발의 경우 땅속에 박혀 있는데 제가 힘으로 빼보려고 했는데요.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항구역에 어구를 적치하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어항에 통발이나 그물 등이 마구잡이로 방치될 경우 새나 야생동물이 걸려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미관상에도 문제가 큽니다. 때문에 불법 어구 적치와 폐선 방지 경고문도 걸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어구를 버리거나 놓고 간 어민들이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말면서 했으면 민원도 안 들어왔을 건데 이게 너무 땅속에 이렇게 쓰레기도 막 그냥 절게 돼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자꾸 여기 찾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고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시흥시는 이 어구들과 폐기물 대부분이 인천 지역에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흥 관할 지역이다 보니 처리는 시흥시가 도맡아야 하는 말 그대로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시흥시는 인천시와 해당 어촌계에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결국 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희도 이제 누가 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어쨌든 저희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쨌든 저희 부지기 때문에 디지털을 하든지 좀 방법 계속 강구하고 있어요. 인천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어구 처리에 고심하고 있지만 처리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안에는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행정 대집행을 하는데 예산을 옆에 지자체랑 반반하자 이런 거는 뭐 전국에 어떤 경우도 없고 이거는 그 지자체가 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고. 불법으로 적치된 어구들의 몸살을 앓고 있는 시흥시. 어질러 놓은 사람은 따로 있지만 내 집 청소는 집주인의 몫인 만큼 집주인 시흥시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8월 현재 경기도 인구는 1,4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경기도도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후엔 화성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역소멸 고위험군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북부의 대표 도시 중 하나인 동두천입니다. 한때 10만을 바라보던 인구는 미군 이전 이후 계속 감소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도시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군부대 자리엔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을 추진했지만 토양 오염 문제로 중단되면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500병실 규모의 종합병원은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지금 많지가 않다 보니까요. 인구가 감소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떨어지고. 동두천 이외의 연천과 포천, 가평 등 북부 6개 시군은 이미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고 일부는 특별 지원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도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용인, 평택 등 반도체 클러스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 이외에는 인구가 줄고 있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간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는 도시는 화성, 용인, 평택과 그 주변 도시, 그리고 과천과 시흥, 광주 정도입니다. 반면 대도시로 분류되는 수원과 성남, 부천은 물론 안양과 그 주변 주요 도시까지 7곳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계에선 앞으로 40년 내에 화성시 이외의 경기도의 모든 도시가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0개 시군이 다 고위험 지역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모든 시군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경기 서부 지역은 북부와 같이 도시 기능이 빠르게 쇠퇴할 수 있다는 진단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에 접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게 아직 절실하지 않은가? 근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서 지금 놓치면 앞으로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5년 있다 망하냐 10년 있다 망하냐 뿐이지 어쨌든 도미노로 망하는 건 똑같은데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형편이 비슷한 인근 도시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제적인 행정구역 통합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근 도시끼리 이제 협력을 하고 연합을 해서 뭔가 좀 스마트한 행정을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부족한 도시의 경우 집값 변동에 따라선 인구가 서울로 빠져나가 지역 소멸이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 10년 후 정도. 그때는 당연히 도심 회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있는 경기도민을 소중하게 다루고 나가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유지시킬까. 사실 이것만 잘 고민을 하셔도. 오우석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지금부터라도 일자리와 생활 여건을 고려한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과 직장과 즐길 수 있는 직주락이 함께 어우러진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아니냐. 경기 언론인클럽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선 빈집 활용과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해결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 자연 증가 기록이 깨졌고 외부 유입 없이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시외버스는 귀성객 수요에 따라 전세버스와 예비차를 활용해 45개 노선에 95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52회로 늘립니다. 심야 공항버스는 도내 주요 거점과 인천공항 간 급행 형태로 6개 노선 하루 12회 운행합니다. 경부와 영동, 서해안 등 고속도로 정체 발생 시엔 주변 12개 구간에 우회도로를 안내합니다. 경기도는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과 모바일 앱, 교통안내 전화 등을 통해 주요 도로의 정체 현황과 빠른 길 안내, 돌발 상황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 안산 지역 기업들은 평균 5.9일을 쉬고 기업의 40%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산 상공회의소가 안산 지역 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3%가 6일간 휴무한다고 답했습니다. 5일 이하로 쉬는 기업은 3.3%, 7일 이상 휴무하는 기업도 3.3%로 나타났습니다. 상여금은 조사 기업의 40%가 지급한다고 답했고 상여금 대신 선물을 지급하는 기업이 36%, 상여금과 선물을 모두 지급하는 기업은 26%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는 주말을 맞아 가볼 만한 전시회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기획전이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 광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장르의 경계를 허문 작가들의 창의력과 예술 감각이 더해진 이색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원 김홍도의 진경산수화를 먹과 잉크를 이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김홍도가 남긴 수원을 포함한 경기도와 전국 8도의 산수를 과거와 현재가 한데 어우러진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접목한 설치 작품. 관람객은 AI와 문답을 주고받으며 작품과 하나가 됩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의 자료와 정보를 탐색하고 관람객의 참여로 작품이 완성되는 아카이브 미디어 작품입니다. AI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관람객은 질문, 키워드나 아니면 타이핑을 직접 진행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좀 묻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정보 안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은 인간의 몫인 것 같아요. 가상의 상점을 돌아다니며 VR과 AR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작품.
관람객은 현실과 가상의 영역을 넘나들며 색다른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합니다. 눈으로 보기만 했던 전시의 틀을 깨니 더욱 흥미롭습니다. 동양화 작품이랑 미디어 작품을 같이 감상을 했는데 동양화랑 미디어랑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전시로 바라보니까 좀 새롭고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미디어와 회화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을 탐색하는 작품과 서로의 방식이 더해진 협업 작품 등 모두 67점을 선보입니다. 현대미술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협업의 가능성, 또 확장성을 실험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두 작가의 초창기 작업에서부터 이번 전시를 위한 신작 그리고 협업 작품까지 선보이고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보다 쉽게 그 동시대 미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장르의 경계를 허문 작가들의 창의성과 예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기획전은 오는 12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 걷기 좋은 길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요. 용인 법화산에 있는 맨발 걷기 좋은 산길로 김효승 기자가 안내합니다. 녹음이 짙은 산길 한편에 신발장이 놓여 있습니다. 고운 흙으로 덮인 이곳은 법화산 맨발 산책로입니다. 산불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임도길을 활용해 만든 맨발 산책로. 칼빈대 산책로 입구 1km 지점에서 시작하는 맨발 산책로는 산길을 따라 2.6km 구간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데는 편도 1시간 15분, 왕복 2시간 남짓이 소요됩니다. 풍경을 감상하며 맨발로 마사토 흙을 밟아보는 숲길 산책. 발이 아프거나 지칠 때는 쉼터에서 휴식하며 기구 운동을 즐기거나 풍경을 감상하고 시내를 조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계곡물을 활용한 세족장 시설도 인기입니다. 맨발이 아파서 중간중간 이제 맨발하고 저기 세족장에서 발 씻고 좀 담궜다가 내려가고 그래요. 잠도 잘 오고 또 뭔가 나한테 좋은 에너지가 느끼는 거예요. 지구에서 치유 에너지를 받는다는 이른바 어싱이 주목받으면서 법화산을 찾아 맨발 걷기 도전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마사토로 흙을 다져놓아 신발을 신고 걷기에도 더욱 편리해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집이 근처니까 자주 구경도 하고 올라와요. 맨발로 한번 걸어보려고. 최근 법화산 맨발 산책로를 조성한 용인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편의시설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가 몇 해 정도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부족한 편의시설들을 좀 인근 관계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이용객들이 좀 더 접근이 편하고 이용하시기에 편리하게끔 시설 보완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깊은 잠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맨발 걷기. 법화산 맨발 산책로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챙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안산엔 로보캅 순찰대란 봉사단체가 있는데요.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속 로보캅처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대원들. 순찰 활동에 앞서 마음가짐을 가다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순찰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보람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늘 생각하면서 순찰을 한다는 생각이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이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찰에 나서기 전에는 매일같이 함께 구호도 외칩니다. 안산 어린이는 우리가 지키자 파이팅! 순찰 차량에 탑승한 대원들은 담당 지역으로 이동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였던 다세대 주택 뒷공간에 들어가 살펴보기도 하고 학교에 가지 않은 학생들이 배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학교 주변을 세심하게 순찰합니다.
로보캅 순찰대는 지난 2008년 어린이들의 유괴나 성범죄 예방, 비행 청소년의 선도를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산시 상록구와 단원구에서 각각 210명의 대원들이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420명의 대원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입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이까지 지키겠다는 엄마들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전에는 그냥 내 아이만 안전하다 하면은 되게 그만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다 내 아이 같고 걱정되고 그 부모님들도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서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의 등굣길과 하굣길은 물론 동네 우범 지역을 샅샅이 살핍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눈을 떼지 못하고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없는지 구석구석을 확인합니다. 10년 넘게 봉사를 하다 보니 보람을 느끼는 일도 많습니다. 그 부모가 아기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아기를 있으면 데리고 있으면 엄마가 찾아오겠구나. 그래서 달래서 아기를 잘 데리고 있는데 한참 후에 엄마가 헛떡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찾아서 엄마한테 안겨줬을 때 그 진짜 기쁨 너무 행복했어요. 순찰 봉사활동이 항상 즐거운 건 아닙니다. 가끔은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섭섭하기도 합니다. 앉아서 한 5분 정도, 7분 정도 쉴 때 저 사람들 맨날 쉰다고 누워있다고 막 그 이상한 전화로 민원 넣고 하는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동네의 아이들은 스스로 지키겠다는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더욱 안전한 안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우리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지하철 등에서 많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인 만큼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과 스커트 가드 사이에 이렇게 운동화 끈이 빨려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이 에스컬레이터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넘어져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샌들이 빨려 들어가서 골절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움직이는 기계인 만큼 반드시 탑승할 때 손잡이를 잡고 탑승하셔야 하고요. 혹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면 에스컬레이터보다는 이렇게 가까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서 안전하게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경우 뛰거나 하는 경우엔 넘어지거나 해서 크게 다칠 수 있고 탑승자의 몸무게의 하중이 높아져 기계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이와 같이 타시는 부모님께서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할 경우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핸드폰은 잠시 넣어두시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편리하게 탑승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탑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황색선 안에 들어와서 운동화끈이나 신발이 끼이지 않도록 반드시 황색선 안에 탑승해 주시고요. 어른이의 경우 이렇게 손을 잡아서 아이들이 신발이나 샌들이 끼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기계이니만큼 반드시 손잡이를 잡는 것도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이재현입니다. 전국에 5년간 승강기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승강기 사고로 3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연평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의 종류별 사고 현황을 보면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5년간 연평균 약 16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6월 분당선 순회역 에스컬레이터가 운행 중 갑작스러운 기계 결함으로 역주행을 하여
총 14명의 부상자 중 3명이 중상을 입고 11명의 경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고 8월에는 강원도의 한 호텔에서 7살 아이가 에스컬레이터에 신발이 끼어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주행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거슬러 타는 등 지나친 장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유아나 애완동물의 경우 보호자가 안고 타는 것이 좋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혼자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경우 서 있는 것보다 에스컬레이터의 하중이 7배 이상 많아져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어 많은 이용객이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고 멈춰 서서 이용합니다. 또한 동전이나 열쇠, 휴대물품 등이 에스컬레이터 틈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가방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부피가 큰 물건의 경우에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에스컬레이터보단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에스컬레이터에서 옷이나 끈, 물건이 에스컬레이터 발판 틈새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에스컬레이터 상 하단 레일 밑에 위치해 있는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그리고 끼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벗도록 하고 넘어진 경우에는 재빨리 핸드레일을 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벗어났다면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서 에스컬레이터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에스컬레이터가 사소한 행동으로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서 더욱 안전한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